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이날 무심코 뉴스 포털을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들 클릭한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그 헤드라인을 보면 혼수가 뭐길래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긴급 체포. 그 내용에는 결혼을 앞둔 연인이 혼수와 예단 문제로 다투게 되고 그 갈등 끝에 예비 신랑이 여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거였어요. 범인 가해자는 예비 신부의 지나친 신혼집 요구가 발단이었다고 주장했고요. 이 기사에 그날 사람들의 무심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이고, 남자 입장도 이해가 된다. 왜 결혼을 하면 남자들만 돈을 더 내야 되냐. 여자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한 거 아니냐. 남자도 불쌍하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사는 분명한 오보였습니다. 왜냐면 우선 두 사람은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아니에요. 연인이긴 했지만 아직 상견례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혼수, 예단 이슈가 오고 간 정황이 없어요. 그럼 왜 언론사는 이런 오보를 낸 걸까요? 우선 이 사건의 전말은 4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의 K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20살의 여성 E씨. 어느 날 동대문구에서 어학원을 다니고 있던 중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돼요. 그는 E씨보다 4살 많은 남성 심씨였죠. 야, 너도 K대야? 나도 K대야. 그는 같은 대학 동문이라면서 친근감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연락처를 주고받긴 했지만 이후 관계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 뒤로 무려 4년이 지난 2018년 7월 여성 E씨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몇 년 전 어학원에서 만난 동문 심씨였던 겁니다. 근데 그가 아주 뜻밖의 말을 대뜸 꺼냈죠. 사실 4년간 내가 너를 쭉 좋아해왔다. 첫눈에 봤을 때부터 너에겐 후광이 비쳤다. 근데 그땐 내가 너무 부족해서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준비가 됐으니 너와 사귀고 싶다. 이게 4년 만에 굉장히 갑작스러운 연락이긴 했는데 이 씨가 당황했죠. 하지만 마침 그녀 또한 사귀는 사람이 없었고 또 굉장히 이 남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잘해주니까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심 씨와 만남을 하게 돼요. 실제로 심 씨는 직접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꽤 예의도 바르고 또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게다가요, 자기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국회에서 인턴을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미래 계획을 좀 잘 세우는 듯 하죠. 다만 현재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다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공기업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현재는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동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아버지 또한 지역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명망이 높다고 해요. 이거 딱 들어봐도 굉장히 명예 있는 집에서 반듯하게 자란 듯 하죠. 그렇게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둘은 몇 번의 데이트 끝에 마침내 교제를 시작합니다. 사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무렵이에요. 여성 E씨가 국내 유명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남자친구 심씨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 아버지가 내년 5월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 전에 결혼을 해야 축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털어놓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남성 심씨는 결혼을 하면 이 씨가 이제 새로 잡은 그 직장을 그만두길 바래요. 대신 어머니가 운영하는 춘천의 식당 2층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함께 가게 일을 돕자는 겁니다. 이 씨는 이제 겨우 23살이고 막 취업했는데 갑자기 웬 춘천이에요. 너무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또 무엇보다 잘 다니고 있는 대기업을 이렇게 퇴사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인 남자의 요구에 그녀가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자기 부모님한테 상의를 하게 되거든요. 부모님 또한 무슨 말이냐, 너넨 아직 이르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자, 그러자 9월 21일 남자친구 심씨가 여자친구 부모님 댁을 찾아와요. 그리고 비장하게 결혼 계획서를 들이밀면서 다시 한번 결혼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적어도 7개월 뒤인 2019년 4월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이 씨 부모가 좀 당황했죠. 그리고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좀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심 씨의 반응이 의외예요. 며칠 후에 심 씨는 그러니까 자기의 장모님이 될지도 모르는 이 씨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한 20-30분간 이어졌는데 마치 그 어머니를 가르치듯 자기의 의견을 계속 피력하는 거죠. 어머님, 지금 우리가 결혼 적기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건데 왜 이렇게 미루기만 하십니까? 왜 반대하세요? 이 남자 굉장히 고집이 상당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 씨 부모 또한 심 씨를 만난다고 했을 때 좋게 봤어요. 어쨌든 프로필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또 마침 10월 말쯤 해서 상견례 형식의 가벼운 만남을 잡아준 상태였죠. 뭐라?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것도 무례하게 밀어붙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강압적인 태도에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 약식으로 한 상견례마저 무기한 미루기로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있는 딸 이씨 또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꾸 무대뽀로 결혼하자 그러는데 답답하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딸에게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래, 너네가 정결혼을 해야겠으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서울과 춘천의 그 중간쯤에 남양주에서 신혼집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로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또 남자도 춘천 가게로 왔다 갔다 출퇴근할 수 있겠죠.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0월 24일 아침 7시 55분. 그녀는 남자친구 심 씨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자기, 내 요구사항 딱 2개 말할게.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날 어머니하고 상의한 대로 첫 번째는 서울의 회사는 계속 다니겠다. 두 번째는 서울과 춘천 사이에 신혼집을 얻자.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타협안입니다. 그런데 심 씨는요, 대뜸 이런 답장을 했어요. 오늘 춘천 집으로 좀 와줄래? 평소에 두 사람은 거주지가 멀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퇴근을 하고 나서 춘천에 와달라, 좀 이례적인 부탁이었어요. 근데 또 하필 그날 여성 이 씨에게는 다른 일정이 있었거든요, 퇴근 후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오늘 출근 복장이라 옷이 좀 불편할 것 같다 라며 애둘러 거절합니다. 근데 심 씨가 막무가내였죠. 여자친구가 퇴근을 앞둔 오후 5시부터 계속해서 춘천에 와서 얘기하자 집요하게 설득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날 근무하고 있던 이 씨에게 무려 20통 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 나 남양주에 사는 거 찬성해. 야,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라면서 이 남자가 약간 제안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요. 여기에 결국 설득당한 이 씨는 저녁 6시 12분 퇴근 후에 춘천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때 그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 만나고 오겠다고 간단하게 소식을 전했고요. 저녁 8시쯤 아버지한테 잘 도착했다고도 연락을 했죠. 하지만 그 후 딸과의 연락은 두절됩니다. 평소 같지 않은 행동에 부모는 초조해졌고 남자친구 심 씨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그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아요. 결국 밤 10시쯤 됐을 때 부모님이 인터넷을 직접 검색해서 그 남자친구 심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번호를 찾아내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저희 딸이요, 그 춘천 식당에 갔다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자, 이 통화를 마치고 나서 심 씨 어머니, 그러니까 남자 쪽 어머니는 그래요? 하면서 곧장 가게 위층에 있는 아들의 집, 그러니까 옥탑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여성 이 씨. 근데 그 상태가 차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왼쪽 턱 아래를 칼로 찔러서 혀와 입 천장까지 상처가 나 있었고요. 목 부분은 10번 이상 베어져서 결국 몸통과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복부에도 자창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나 깊게 찔렸던지 척추 끝까지 칼날이 들어갔을 정도예요.
심지어 칼은 그 상태로 휘어져서 신장 횡격막도 손상되었고요. 이런 참혹한 상태의 이 씨는 이미 숨이 끊어져서 아들의 방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쓰러져 있던 겁니다. 너무 놀란 이 어머니, 식당 주인 어머니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11시 50분 그 식당에서 2km 정도 떨어진 교회에서 범인 심 씨가 체포됩니다. 그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견례를 앞두고 혼수 문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라고 말해요. 에? 이건 실제와 다르잖아요. 지금 거주지 문제가 있긴 했어도 갑자기 웬 혼수? 거기까지 아직 안 나갔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방적인 그의 주장은 그대로 언론에 전해지면서 빠르게 퍼졌고 결국 전국에 오보가 퍼지게 된 거죠. 더 정확히 이건 예비 부부의 다툼도 아니고요. 그냥 정신 나간 남자의 끈질긴 집착이 불러온 살인입니다. 이때 더 분통 터지는 건 당연히 유가족이었어요. 남자친구 본가에 어쩔 수 없이 갔던 딸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오보가 나가면서 딸이 완전 속물 취급당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유족은 일일이 언론사 기자를 만나 정정 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건 사실 유가족에게 작은 기적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이 씨의 가족 또한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엔 왜 딸이 굳이 퇴근 후에 춘천에 가야 했는지 또 왜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죠. 근데 마침 이때 딸 휴대폰을 경찰이 수거해 가거든요. 그래서 전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고 군대에서 급하게 휴가를 나온 이 씨의 남동생이 문득 누나가 쓰던 노트북을 열어보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암호가 걸려 있어서 누구도 열지 못한 노트북이었습니다. 동생이 이것저것 만지다가 아주 우연하게 계정을 여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누나의 PC용 카카오톡 메신저까지 열어보게 되죠. 거기에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모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이 씨한테 너 춘천으로 와 라고 불러낸 바로 그 내용이요. 유족들은 즉각 대화 내용을 백업을 해둬요. 그리고 이후에 그 PC 메신저를 다시 열려고 했지만 한 번 이후는 불가능했다고 해요. 가족들은 이게 이 씨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죽은 딸이 너무나 억울해서 하늘에 가기 전 잠깐 돌아와서 이걸 열어주고 갔다고 생각하시게 된 거죠. 어쨌든 그 덕에 유족은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심 씨를 강하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정황이 있는데 사건 당일 아침 8시 심 씨와 이 씨가 한참 카톡을 하던 시각에 원래 이 남자 쪽 휴대폰에 여자친구를 내 전부라고 저장시켜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그는 돌연 여자친구의 저장명을 쓰레기로 바꿨고요. 그때부터 춘천으로 와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 순간이 심 씨가 여자친구 살인을 계획한 때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아침 10시 38분 심 씨가 지인과 통화를 하다 이런 말을 해요. 제 여친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걔네 엄마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이 세상을 위한 거고 난 지옥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도대체 심 씨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저물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아무렇지 않게 춘천역으로 자기가 또 직접 나가서 여자친구를 마중합니다. 밤 9시 30분 둘이 함께 식당 위에 옥탑방으로 돌아왔고 아직 풀리지 않은 그 결혼과 또 거주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심 씨가 여자 쪽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시작해요. 이걸 듣고 어떤 여자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하던 이 씨가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욕하냐 라면서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심 씨는 대뜸 그녀의 목을 잡아서 조르기 시작해요. 너무 당황한 이 씨가 막 저항을 했지만 힘을 이겨낼 수 없었죠. 이 남자가 아예 침대 위로 여친을 쓰러뜨리고는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강하게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씨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녀의 직접적인 사인은 목이 졸린 액살입니다. 근데 아까 그 시신의 상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심 씨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갑자기 부엌에 가서 30cm짜리 식칼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녀의 심장과 목을 포함해 여러 번 급소를 찔러 시신을 훼손합니다. 추 경찰이 왜 그렇게까지 했냐 라는 질문에 확인 사살을 한 거래요. 그러면서 살아남아서 얘가 식물인간이 되는 게 더 싫지 않냐 라고 정말 억장 무너지는 소리만 합니다. 밤 10시 심 씨는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차를 몰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는 내가 오빠 모를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전했고 이후 지인이 있는 교회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발각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황당한 정보들이 드러났어요. 이 심 씨가요, 애초에 K대학 동문 아니에요. 동일 이름의 남성이 거기에 다닌 적도 없더라고요. 졸업한 적도 없고요. 근데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까지 나는 K대 출신이다 라고 끝까지 주장해요. 국회 인턴했다, 아버지 태양광 사업한다, 지역 유지다, 이런 이빨린 소리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범죄 전문가는요, 그런 심 씨를 두고 그가 만약에 살인범이 아니었다면 사기꾼이 되었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만일 그게 좌절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아주 위험한 기질이 다분한 거죠. 범행 당일에도 그에겐 2가지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자신의 뜻에 순순히 따라 결혼을 승낙하면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살해하는 거예요.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나 이 말 제일 싫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자, 이제 재판 결과만 남았어요.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냐 계획 범행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논점이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심 씨가 의도적으로 아침부터 계속 얘기해가지고 춘천으로 깨어냈다라는 점을 들어서 계획 범죄를 주장했죠. 그에 따라 사형이 마땅하다고 봤고요. 하지만 끝내 법원은 심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가 피해자를 유인한 정황은 인정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계획살인은 아니라고 판단됐어요. 왜냐하면 미리 흉기를 구입한 게 아니었고 또 제대로 된 도주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나마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시체를 워낙 잔혹하게 손괴한 점, 그걸 특별 가중 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심 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그에겐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한편 피해자 이 씨의 어머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기처럼 피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또 나와선 안 된다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또 범인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고 부탁했고요. 당시 이 청원은 애초에 목표했던 20만 명의 동의를 넘기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째서인지 그의 신상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고 있죠. 피해자 이 씨는 중학교 때부터 줄곧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심성이 착한 딸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성실하게 알바를 하면서 동생 대학 등록금, 또 부모님 용돈까지 살뜰히 챙겼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요. 그런 딸에게 부모가 항상 착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쳤다는데 지금 그녀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요. 저는 감히 피해자 이 씨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은 부모님의 잘못도 그리고 착했던 이 씨의 잘못도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씨의 부모님은 한 인터뷰에서 선뜻 딸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예쁘고 밝았던 딸의 모습을 함께 기사에 실어주길 요청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을 진행하는 저와 그리고 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억울함,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거겠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오랫동안 이 사건이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후지 TV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성황리에 방영된 토크 버라이어티 쇼 오사칸 이야기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개그맨 마츠모토 히토시가 진행을 맡았고요. 게스트들이 나와서 자기가 겪은 오싹하고 무서운 일을 소개하는 방송이었죠. 우리나라의 심야괴담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는 나중에 DVD로 제작될 만큼 일본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공포 덕후인 저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은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2009년 7월 21일 방송된 한 에피소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날의 출연자였던 일본 개그맨 시마다 슈헤이. 그는 자신의 후배가 겪었던 일이라면서 기이한 사건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그때로부터 9년 전인 2000년, 시마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개그맨 후배가 이사를 한다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별 생각 없이 어디로 가냐 물었고 후배는 시모키타자와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일본 도쿄에 있는 시모키타자와라는 지역은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살고 싶은 지역 1, 2위를 차지할 만큼 번화가고 또 부유한 동네로 유명합니다. 시마다는 의문이 들었죠? 후배는 아직 무명인데 분명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사를 고르고 하지? 그러면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사실 이사를 자주 가면 거지가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이 선배의 걱정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후배는 그저 내가 진짜 좋은 방을 찾았다면서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진짜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파트라고 부르는 구조의 2층짜리 공동주택 이런 구조인데요. 건물 외벽에 계단이 달려있죠.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구조입니다. 후배가 계약을 한 방은 계단을 올라가서 바로 보이는 첫 번째 방 201호실이었습니다. 시마다 씨는 뭐가 그렇게 좋길래 무리해서 이사를 가냐? 라고 후배한테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201호를 제외한 다른 방 월세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유일하게 8,200엔을 부른 거예요. 8,200엔은 9만 원 정도입니다. 9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요. 너무도 수산했죠. 일본에서는 이전에 여기서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하자가 있는 방을 사고 물건이라고 부르면서 여긴 다른 곳보다 싸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는 예전 토요미스테리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는 정말 잘 없습니다. 시마다 씨는 이거 뭐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사를 가지 말라 라고 조언을 했지만 후배는 막무가내였어요. 다행히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시마다는 다음날 후배와 함께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당연히 일본 부동산은 이게 사고 물건이라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이 왜 이렇게 월세가 싼지 들어봐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해서 다짜고짜 왜 월세가 이러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했죠. 그랬더니 부동산 직원 또한 맞습니다 하고 바로 인정합니다. 보통이라면 어떻게든 포장을 해서 계약을 성사시킬 텐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 방이 지난 1년간 4명이나 계약을 했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짐을 빼버렸고요. 그 중에 3명은 아예 야반도주를 하듯 집을 뛰쳐나갔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나머지 1명은 2주를 넘긴 뒤에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섬뜩한 이야기.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변사체의 사인, 아무도 없는 집에서 질식사를 당하고 사망한 거예요. 자살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강도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방 월세가 계속 내려가서 9만 원이 됐고 부동산은 그래도 괜찮다면 계약하자라는 입장이었죠. 시마다 씨는 놀랬지만 후배는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일단 2주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결국 계약은 성사됩니다. 얼마 후 후배는 문제의 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마다 씨가 안부를 물을 겸 그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 나쁘지 않았다. 근데 잠을 좀 설쳤다. 그래서 피곤하다라고 하는데요. 전날 밤 이사를 마치고 피로감을 느꼈던 그는 적당히 정리 다 하고 정말 기절하듯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떠졌죠. 새벽 2시 22분이었습니다. 다시 잠을 자보려고 하는 순간 창문 바깥쪽 골목에서 어린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라? 새벽 2시인데? 이상해서 창문을 여는 순간 그 소리는 뚝 멈췄죠. 다시 창문을 닫으면 저 멀리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을 그러다 갑자기 캉! 하는 이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소음도 사라졌어요. 이게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곧이어서 그도 잠이 들었죠. 이걸 통화로 들은 시마다 씨는 혹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집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확인을 해보자면서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초지종을 들은 부동산 직원이 사실 전부 다 말하지 못한 게 있다라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러분, 일본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계단의 수가 14개라고 합니다. 아주 드물게 계단이 13개인 곳이 간혹 있는데 이런 건물은 어딘가 위험하다라고 믿는 부동산 업계의 미신 같은 게 있죠. 그 부동산 직원이 알고 있는 13개짜리 계단 건물은 딱 2채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지금 후배가 살고 있는 바로 그 건물이었죠. 시마다와 후배가 다시 집에 갔어요. 계단을 세어봤더니 정말 13개였습니다. 좀 찝찝하니까 너 이거 이사 가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후배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곳에 살다가 나중에 공포방송 같은 거 나갔을 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냐 라면서 고집을 부렸죠.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새벽 2시 22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캉캉 하는 이 금속 소리가 2번이나 들려온 후에 소음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이 후배는 이 쇳소리의 정체를 깨닫게 돼요. 누군가 철제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배가 추측을 해본다면 첫째 날은 첫째 계단, 둘째 날은 2번째 계단, 그럼 계단이 13개니까 14일째 되는 날에는 2층까지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아무도 2주를 못 넘겼다고 한 이유가 이게 점점 납득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어쩌지? 하지만 후배는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서였는지 일단은 더 버텨보기로 했는데요. 3일째, 7일째, 11일째 소름 돋게도 철제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는 예상대로 올라갔고요. 후배 또한 점점 조이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게 오히려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곧 다가올 거다, 이쪽으로 올 거다라는 그 두려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일째 시마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후배였는데요. 다급한 목소리였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고 이게 매일 한 개씩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뒤엎은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어젯밤 후배는 새벽 2시 22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몇 명인지도 모를 만큼 수많은 성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단체로 두두두두두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 밤새도록 자신의 대문을 두들겼죠. 너무도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후배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듯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4일째 되는 내일 새벽이 되면 누군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나를 죽일 것 같다 라고 말하는데요. 시마다 씨는 후배 3명을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 후배 집으로 가가지고 짐을 싸주면서 이사하자. 근데 이때 후배는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집안에서 약간 좀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마다가 네 마음이라도 좀 진정시켰으면 좋겠다 하면서 근처 있는 신사에 가서 부적을 사가지고 집안 곳곳에 붙여주기까지 했죠.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어느덧 이삿짐은 어느 정도 다 쌌고 다들 긴장이 풀린 채 선후배들끼리 농담도 하면서 느긋하게 이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 전체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왜 순간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잖아요. 암흑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두꺼비 집의 위치를 아는 건 집주인 후배. 시마다랑 다른 사람들이 야 가서 좀 켜봐 하고 이름을 외쳤지만 이상합니다. 아무런 기척이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암흑 속에서 다들 어둠에 눈이 익게 되고 시야에 차차 방 안의 윤곽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웅크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후배가 발견되죠. 근데 이게 심상치 않아요. 뭐가 아픈 것도 아니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마다하고 이랑이 일단 그를 업고 밖으로 나왔어요. 보니까 더욱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신고를 했고 잠시 후에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요. 병원으로 옮겨간 후 정말 놀라운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후배의 기도에 뭔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했고 정말 다행히 그걸 제거하게 되는데 기도를 막고 있던 그것은 방 안에 붙여두었던 부적들입니다. 심지어 이 여러 부적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꽉 압축이 돼서 조그맣게 만들어진 채 후배의 기도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때 시마다와 후배들이 없었다면 그는 질식사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라? 질식사 이거 어딘가 익숙한데. 이렇듯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경험한 후 시마다의 후배는 방송 자체를 아예 그만뒀고 시골로 내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싼 집에는 반드시 그 가격만큼의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살기 정말 좋은 동네, 인기 좋은 동네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의 집이 등장했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돌아온 토요미스테리 괴담편 시마다의 13계단 디바제시카였습니다.